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이 한동훈 글로벌 X의 이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채권 ETF의 모든 것을 이제 1부에서 다양한 개념과 함께 여러 종목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종목들을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될지,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전략적인 사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또 2부에서는 제가 이제 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여러 가지 이 채권 ETF에 대해서 전략을 좀 논의해 볼게요. 이 가장 먼저 궁금해 주시는 것들이 역시 이 10년물 이상의 이런 장기 채권 관련 ETF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 지금 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좀 4% 이상 올라가고 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면서 많이 매수도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점점 밀리면은 채권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 구독자가 주신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봅니다. 진짜 수준 높은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10년물 흐름을 이거는 윤재성 CIO님이 댓글도 필요합니다. 조금 네. 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청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리는데 채권 10년물의 흐름을 보면은 보통 이제 4%가 저희가 배웠죠. 4% 가면 상단이다. 이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고점이 작년 10월 달에 10년물이 한 4.2까지 올라갔던 것이 그때가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레인지 바운드를 하는 것 같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 그래서 이제 뭐 4% 정도를 이제 상단으로 두고 하단은 뭐 3.6, 뭐 3.7, 뭐 길게 보면 3.5까지 잡고 이제 그 안에서 올라가면은 사고 밑으로 가면 다시 팔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결국 채권을 통해서 자본 수익을 기대하려면은 방금 같은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리세션이 오더라도 마일드 할 것이다, 소프트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연준이 긴축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경기 침체가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higher for longer라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어제 얘기했었던 것은 이제 뭐 higher than previously expected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높게 유지하겠다. 이러한 이제 파월이 그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3월 달에 25bp 인상에서 50bp 인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고강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세션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가 그러니까 50bp 정도 이렇게 세게 올리고 고강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장기 금리가 오히려 이제 더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 때려버리면 결국 경기 침체가 그만큼 더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금리를 예를 들어서 50bp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이제 뭐 4%하던 것이 10년물이 4.5까지 가지는 않겠죠. 작년 10월 달에 한 상단 정도까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50bp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때는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과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4% 지금 4.2 뭐 요 정도 선이 솔직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상단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신 것도 채권 투자자라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식 사듯이 이제 좀 나눠서 이제 구간을 설정하셔서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파월 같은 경우는 3월 7일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50bp 인상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좀 종합적인 데이터, 다음 주 나올 CPI와 이 고용까지 다 보고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좀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분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이게 저희 구독자분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채권 금리가 내려서 가격이 이제 오르면 통상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이 많은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헷갈린다. 그래서 이 항상 이제 뭐 윤재성 CEO님 나올 때도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런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만기별로 요 지금 채권 ETF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뭐 노하우 또는 이제 최근에 뭐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만기별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노하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든 룰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채권을 투자할 때 목적으로 분류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먹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트레이딩으로 내가 자본 수익을 먹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수익을 받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위험하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가고 싶다. 캐시 대용으로 보고 싶다 한다면은 그때는 단기채를 보시면서 그냥 쭉 매수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만기채를 보유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 나오고 뭐 지금 3개월물도 뭐 4% 가까이 나오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하신다면 단기물로 쭉 가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겠다. 지금 4%에서 매도 타임을 잡겠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면은 대충 한 4%, 4.2가 맥스였고 그리고 이제 3.7, 3.6 뭐 이 정도 3.8 이 정도가 레인지였거든요. 각자만이 갖고 있는 레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보고 레인지 바운드로 금리가 올라가면 매수, 금리가 하락하면 매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너무 튀거나 너무 빠지거나 이럴 일보다는 그 금리가 조금 갇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금리를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올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채권이 약속하는 이 수익률을 빨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고 싶냐 아니면은 실제 이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자본적인 수익, 이제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그런 이제 캐피탈 게인까지 얻으려고 하는지 이 목적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질문은 또 요것도 우리 똑똑하신 구독자분들의 질문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죠, 지금. 사실 이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이 역전 폭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언젠가는 이게 회복이 될 때가 올 텐데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단기채 금리만 내려가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 네. 일단 기본적인 저희의 평균 시나리오를 본다면은 보통 금리 인상기에서는 단기채가 더 올라가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채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서 결국은 인버트된 것이 역전된 것이 커졌습니다. 100bp 이상 커졌죠.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그만할 것이라는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버트된 것이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또 여기 가져왔는데 네. 이 표를 보면은 이게 10년물과 2년물이 금리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로 간다는 뜻은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뜻이고 네. 밑으로 간다는 뜻은 역전된다는 뜻입니다. 역전 폭이 더 커진다. 0 밑으로 내려오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밑으로 떨어져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그 정책 금리예요. 정책 금리를 보게 되면은 명확하죠. 금리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순간은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이제 역전이 되면서 이제 이제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적어지면서 역전이 되는 순간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이죠. 아, 네. 네. 확실히 보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역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네요. 확실히 보이죠. 네. 네. 확실히 보이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결국은 정책 금리가 종료되고 인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상승이 이제 종료하겠다는 시그널을 저희가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2년물 장단기가 벌였던 것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정상화될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채 금리만 내려가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정상화되는 거는 지금 2년물이 더 많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2년물이 더 떨어지면서 정상화될 건데 네. 이것처럼 되는 경우는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안 올리겠다. 비둘기파적으로 더비시하게 나오겠다. 한다면은 그때는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단기채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의회반을 봤었는데 왜 자꾸 2%에 집착하냐? 맞아요. 왜 자꾸 2%에 집착하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만약에 파월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2%가 아니라 높게 잡겠다. 높게 잡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시나리오가 나오죠. 하지만 어저께도 얘기했죠. 절대 안 바꾼다. 네. 5%로 올리면 5% 따라간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2%가 아니라 3%, 4%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연준이 계속 이제 더비시하게 나오겠죠.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을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또 수준 높은 질문이었는데요.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또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독자가 주신 질문인데요. 이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경우 보통 6대4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주식을 6을 담고 채권을 4를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안 하시거나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쪽에서 혹시 이 채권 관련 ETF를 할 때 추천되는 방식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장기 채권을 좀 많이 사시긴 하지만 장단기 채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주셨어요. 네. 6대4는 그러니까 골든 룰이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6대4는 뭐 조금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한테 더 맞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주식과 채권을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쵸. 요즘 뭐 타겟 데이 펀드라고 하는 TDF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결국은 주식의 변동성이 크고 채권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변동성 관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기대 위험 대비 수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인데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 채권은 캐시 대응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채권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도 조금 작고 하지만 일드도 높은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캐시 대응 또는 은행 그 뭐 달러 예금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대비해서도 넣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장기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인컴 투자를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시겠다.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쭉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드가 지금 4%.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좋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를 일드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채권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주식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네, 시장이죠. 네, 왜냐하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뭐 하이힐드 그러니까 채권도 그냥 국채만 하실 것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더 기회들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채 그리고 정크본드 뭐 그리고 이제 MBS, 팁스 뭐 그 외에도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 스왑 같은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채권이 듀레이션, 뭐 금리, 신용 등급, 외부 매크로 환경, 마이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변화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기채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위험성을 가질 바에 주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비슷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지금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 약간 3.7 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레인지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한다면은 그때는 트레이딩용으로 장기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채와 장기채 이런 것을 뭐 골든 룰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ETF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결국 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일드용이냐 아니면 트레이딩용이냐 결국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뭐 장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와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가 다르듯이 이제 채권에도 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올해 연초부터 미국에서 좀 새로운 법 때문에 뭐 원자재 ETF라든가 이런 것들 이 원천징수를 이 손실이 나도 원천징수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한국 ETF 시장에도 비상등이 켜졌었습니다. 이 채권 관련 ETF 중에 요 지금 PTP라고 불리는 세금 이슈에 걸리는 그런 상품들이 혹시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다행히 채권 ETF는 PTP가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파트너십에 대한 세금인데 채권은 파트너십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행히 그런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채권 관련 ETF는 요거 이 원천징수 문제는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권 ETF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채권 ETF를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꼭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리스크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채권은 안전하다. 아니다. 채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뭔가 초단기 채권은 그럼 안전하겠지. 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실제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3개월짜리 ETF 사고시고 안 보시면 돼요. 만기 때까지. 근데 이제 매일 보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폭이 작을 뿐이지 채권도 결국은 내가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변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뭐 5년물, 10년물 사서 10년 동안 들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권을 사더라도 가격 변동의 리스크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싱글 채권, 그러니까 싱글 채권 ETF 같은 경우도 언제 들어가냐의 시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죠. 그렇듯이 대부분의 ETF들은 여러 가지 채권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스켓을 두고 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이 알고 있는 그 일드가 이자 수익이 내일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매니저들도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TMF라든지 TMV 같은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변동성만 추구합니다. 기간의 변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1%가 났다고 TLT가 TMF가 뭐 3%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저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듀레이션이 긴 만큼 리스크가 꼭 크다라는 거. 대부분 미국채를 하셔서 신용등급 위험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20년물을 투자하시는 위험은 3개월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부분을 항상 조금 생각하시고 내가 채권 ETF를 투자할 때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자 획득이냐, 캐시 대응이냐, 안전자산으로의 캐시 대응이냐, 아니냐면은 트레이딩용이냐,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동훈 이사님, 오늘 정말 우리가 채권 ETF의 A to Z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채권 ETF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던 구독자분들, 오늘로 많은 또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금 오늘의 클립들을 통해서 1부와 2부 내용들 숙지하시고 또 이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 ETF에서도 높은 수익률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기간 또 수고를 해주신 한동훈 이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